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견마루 임재입니다. 짠! 예, 캐딜락 CTS 스포츠 웨건이라는 거예요. 2012년식이거든요. 아, 이게 캐딜락을 얘기하니까 우리 ATS 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죠. 원래 캐딜락 그러면은 저보다는 아니에요.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부모님 되시는 세대 분들은 캐딜락 이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뭐 벤츠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캐딜락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970년대에 아마 우리나라 국가 원수 의전용 차량이 캐딜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우리는 뭐 포니, 뭐 브리사 이런 시절에 캐딜락의 크기를 실제로 한번 보신 분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당시 좀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우리 그 당시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가난할 때는 큰 게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크기만큼은 지금도 그 당시 캐딜락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캐딜락을 생각하고 지금 캐딜락을 보면 사실 옹색하지. 무슨 캐딜락이 무슨 연비를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조차도 고급차의 대명사였던 캐딜락이 지금 60년대 70년대 잘 있다가 90년대까지 있었죠. 80년대에 잠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전륜구동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막 전륜구동 V8 엔진을 얹은 캐딜락까지 내놨다가 그것 때문에 망할 뻔했어. 여러분, V8 엔진을 앞에 횡으로 얹은 전륜구동 세단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지금. 저는 타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정도예요. 그랬던 캐딜락이 중간에 잠깐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근데 뭐 브랜드를 거의, GM은 살아있었지만 캐딜락 브랜드가 거의 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신호탄이 이 차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국내에는 이제 GM 캐딜락 브랜드로 CTS가 국내에 수입됐던 거였었는데, 원래는 이 CTS의 전작이 있죠. 국내에는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캐딜락 카테라라는 차가 있어요. 근데 캐딜락 카테라는 이름만 캐딜락이지 오펠 세나타라는 차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미국에서 팔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럭셔리카가 독일에서 빌려왔대. 근데 그것도 독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담 오펠. 잠깐만. 내가 말하고 내가 생소해요. 왜냐하면 오펠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 회사의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담 오펠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왔어 지금 아담이라는 말이.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의 그 GM이라고 하는 캐딜락이라고 하는 그 럭셔리 브랜드가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도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한테는 그것보다 더 알려지지도 않았어. 폭스바겐만큼도 안 알려진 아담 오펠의 세나타라는 차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다가 이름표만 바꿔서 붙여서 캐딜락 이름을 붙였다? 그래, 얼마나 그 시절에 캐딜락이 어려웠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여기 안 할 수 없는데, 그 오펠 세나타의 또 그 전신이 뭐냐 하면은 오펠 레코드예요. 그 오펠 레코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우의 로얄 레코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담 오펠 하니까 되게 생소한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대우 86년도쯤에 데뷔했죠. 대우 르망. 우리 르망, 그 르망도 이상해. 르몽인데 원래 그 프랑스 이름인데 프랑스의 지명이잖아요. 그 르망은 어디 차였을까요? 그게 오펠, 아담 오펠 카데트 E라는 차예요. 그냥 그거는 정말 좀 창피한 얘기인데 참고를 한 게 아니고 그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름만 바꾼 게 르망이에요. 대우 르망이었는데 또 하필이면 독일 차인데 또 지명은 또 프랑스지? 참 뭐 아이러니한 게 그 안에 한두 개가 섞인 게 아니라 가지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오펠, 그 아담 오펠 차를 이렇게나 우리가 가까이 접했는데 오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브랜드예요. 그 오펠은 독일 브랜드라고 하지만 진작에 GM이 지분을 인수해서 사실상 GM의 거의 뭐 독일 출장소예요, 그냥. 근데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르망 이전에 여러분 세안자동차, 대우자동차가 되기 전에 세안자동차였거든요. 그 세안자동차에서 발표한 제민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제민이라는 차 알고 계세요? 예, 젊으시군요.
예, 젊으시군요. 예, 제미니. 세안자동차에서 제미니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건 포니랑 경쟁을 이루던 모델이었어요. 그 제미니가 사실은 일본에 있는 이스즈 제미니를 들여온 거예요. 이스즈 제미니. 근데 아니 이스즈 제미니를 지금 오펠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스즈 제미니는 그게 또 오펠 카데트예요. 그러니까 오펠에 아까 우리 르망이 되기 전에 르망 이전에 그 카데트 2의 전신인 그 앞선 카데트를 그대로 들여온 모델이 이스즈 제미니고, 이스즈 제미니가 다시 우리의 세안 제미니가 돼요. 이스즈 제미니는 또 우리에게 세안 제미니가 된 이후에 또 모델 체인지를 했거든요. 그 뭘로 했냐면 이제 전륜구동차로 바꿨어요. 근데 이스즈 제미니에 들어갔던 엔진과 변속기가 또 어디로 가냐면 로터스 엘란, 80년대에 발표된 로터스 엘란, 전륜구동 엘란 있잖아요. 그 엔진과 변속기가 이스즈 제미니 거예요. 근데 이스즈 제미니의 또 그 엔진과 변속기는 근데 또 누굴 모방했냐? 오펠 것도 못 땄어요. 야, 복잡하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아 엘란은 로터스 엘란의 껍데기, 차대와 모든 걸 다 들여왔지만 엔진과 변속기는 다시 기아가 국산화해서 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즈 제미니 엔진은 이 달린 엘란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GM이라는 회사가 역사가 깊긴 깊네.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자, 캐딜락. 그래서 이제 그 캐딜락 카테라의 후속 모델로 나온 것이 CTS 2003년쯤에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직선을 기조로 하는 캐딜락의 아이덴티티한 디자인을 딱 도입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캐딜락의 부활에 딱 신호탄을 쏜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이 차로 제법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TS니 뭐 CT, 지금은 이제 뭐 CT, 이게 지금 이 후속 모델이 이제 CT5가 된 거고, 거기서 그 성공에 힘입어서 더 큰 모델도 CT6라는 더 큰 모델도 나올 수 있었죠. 자, 우리 뭐 차를 딱 보면은 먼저 엔진룸을 한번 열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2004년쯤에 주로 타고 다닌 차가 저는 BMW 239 530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살 때 이제 캐딜락 CTS, 요거는 사실 이제 CTS 2세대예요 1세대 CTS가 그때 막 길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좀 못생겼더라고. 1세대는 좀 못생겼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2세대가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 거의 정점에 달했어. 2세대는 좀 모양이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아니 뭐 BMW가 이렇게 있는데 캐딜락을 굳이 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래도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거 뭐 일단 제일 다른 점이 있네요. 플라스틱 카버를 완전히 씌워놨다. 이게 지금 플라스틱 카버 때문에 자, 보이지 않던 것이 커버를 벗겨내고 나니까 명확히 드러나죠. 엔진은 3.0 V6 직분사 엔진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얼마 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아요. 뭐 3000cc 세단 뭘 사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지금 BMW는 벤츠 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야, 그 돈 좀 더 아끼고 좋은 차도 있는데 캐딜락 CTS 타라고 내가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차도 여기가 압축의 중심인데 뭐 완전한 FMR은 아니지만 요만큼 튀어나왔어요 앞으로. 자, 우리 6기통 세단 중에 엔진이 안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세단이 또 있던가요? 없죠. 근데 이거는 캐딜락 설계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오펠 설계예요. 그러니까 오펠이 이런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GM 캐딜락이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었거든요. 배기량 치고 출력도 굉장해요. 3000cc 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출력이 270마력이면은 굉장하잖아요. 엔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직분사 엔진에 흡기 매뉴얼드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 엔진을 사용한 다른 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캐딜락 SRX. 근데 그거는 SUV고 엔진이 횡으로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종으로 놓여 있는데 이거는 종으로 놓여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이 점화 계통, 스파크 플러그나 점화 코일 교환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횡으로 놓일 때는 인테이크를 다 드러내야만 작업이 되거든요. 역시 이 엔진을 종으로 배치한 후륜구동차가 정비성도 좋다. 거기다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앞쪽 벨트나 앞쪽 정비성은 더 좋아요. 그럼 나쁜 점은 뭘까요? 실내가 작아졌겠죠. 그리고 아주 고전적이에요.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통도 보이고, 오일 필터가 여기, 엔진 오일 필터가 여기 옆구리에 달려있네요. 특수 연장도 필요 없이 뜯을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와, 이 스트럿 바
감동적이죠? 예, 알루미늄으로, 무려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 카바로, 이 아름다운 거를 왜 플라스틱으로 가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아니, 내가 이거 설계자였으면 이거 안 가렸다. 이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왜 가리는 거야? 네, 이렇게. 자, 이거 보이세요? 알루미늄 프로파일 스티어바를 주물로 된 마운트에다가 알건 용접으로 붙였어요. 야, 이 사람들 이거. 그런데 최신차에 비하면 보시면 지금 스트럿이 아니다. 쇼크타워가, 제가 스트럿 하다가 아니다 그랬지. 왜냐하면은 스트럿 방식이 아니니까. 이거는 앞 서스펜션이 WC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WC1? 내가 맞네. 예, 내가 말하고도 놀라운 게, 이 당시에 BMW는 239 5시리즈 시절만 해도 앞이 스트럿이었어요. 벤츠는 뭐 WC1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캐딜락은 앞에다가 벌써 WC1을 썼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는 캐딜락에서 이게 제일 좋은 차였잖아. 그러면 WC1 쓰는 거 맞죠? 근데 약간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이제 프레임이, 그래서 이제 이 앞 쇼크타워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견고하게 맞는 거는 맞는데, 구조적으로 여기가 지금 프레임 쪽은 좀, 여기 요즘 차였다면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강성을 확보했을 텐데, 여기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차체 만드는 기술이 얘는 다소 옛날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쇼크타워는 진짜 무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앞이, 자, WC1인데 중요한 거는 WC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퍼링크나 이 너클이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름대로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또 알루미늄인데, 여기서 그러면 문득 드는 의문이, 이 차 공차 중량을 알고 나면은 이 알루미늄 사용이 좀 무색해요. 이 차가 공차 중량이 무려 1930kg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1930kg가 나갈 수가 있지? 거기다가 지금 이 당시로서는 이 차, 같은 차종 중에서는 가장 작은 엔진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또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이, 무슨 소리야. CTS는 CTS V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3.0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커버 가린 게 굉장히 불만이에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렉서스가 시작한 거야. 이거 렉서스가 책임을 져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소리의 근원이 되는데요. 그렇죠. 잡소리만 근원이잖아요. 전기사 입장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데뷔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뭐 다 철이에요. 알루미늄, 뭐 쇼크타워 알루미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2세대, 1세대는 아니에요. 이 2세대 CTS는 변종이 나왔죠. 원래 세단만 존재했었는데 쿠페라 그래가지고, 말이 쿠페지 뭐 지가 희한하게 생겼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런 쿠페형이 하나 나오고, 또 지금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원래 이거 스테이션 웨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차종의 차 종류 중에는 스테이션 웨건. 근데 이걸 또 캐딜락은 스포츠 웨건이라 부르더라고요. 스포츠카에 대한 이 스포츠가 과연 무엇일 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인데, 거기다가 스포츠 웨건이 이거는 더, 이거 의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와, 이 사람들이 무슨, 이제는 말장난이 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자, 웨건 이러면은, 스테이션 웨건. 어떤 이미지냐 이거죠. 실용적인 차. 원래는 스테이션 웨건은 실용성. 이제 가족도 다 타야 되고, 뭐 때로는 짐도 싣고 이러려고 사는 차가 스테이션 웨건이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 스테이션 웨건이 무슨 그냥 희귀한 차를 찾는 사람들이 사는 차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BMW도 스테이션 웨건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스테이션 웨건은 제가 3시리즈인 거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니, 실용적인 차를 사는데 이렇게 비싸게 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면은, 굳이 스테이션 웨건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스테이션 웨건 얘기하니까 국내에도 스테이션 웨건이 있었네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 차가 포니원 웨건이었어요. 국내 차 중에는 기아가 그러고 보니까 프라이드 1세대 프라이드에, 원래 1세대 프라이드가 해치백으로 나왔다가 3도어 5도어 해치백으로 나왔다가, 그 이후에 트렁크가 달린 베타가 나왔다가, 그 모델 더 지나가서는 스테이션 웨건이 나왔잖아요. 야, 정말 제가 그 1세대 프라이드 때문에 해치백이 트렁크가 달렸을 때의 운동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그것이 외곤이 되면 또 차의 운동성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히 체험할 수 있었던, 정말 저한테는 교과서와도 같은 차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치백이었을 지에 3도어 또는 5도어 해치백이었을 때 굉장히 좋던 차가 트렁크 하나 딱 더 가져서 베타가 되고 나니까 쓰레기. 거기다가 스테이션 외곤이 딱, 외곤이라 그래, 프라이드 외곤 그래봐 이만큼 더 늘렸거든요. 딱 외곤이 되고 나니까 와, 이거는 무기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위험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스테이션 외곤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저한테는 있어요. 근데 그랬는데, 또 왜냐하면 외곤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일반 세단과 달리 자, C필러가 없잖아요. C필러가 지금 없는 셈이거든요. C필러가 없고 여기 약한 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뒷선반이 없기 때문에 차체의 뒤쪽 바디 강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예요. 그 운동성, 그리고 무거운 천장과 뒷문이 이 높은 곳에, 그리고 차량의 뒷선단부에 모여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캐딜락이 굉장히 영리한 방법을 지금 택했죠. 딱 봐도 보이시죠? 원래 스테이션 외곤 진짜 실용성을 추구했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싹 해서 뒤를 요만큼 줄였어. 그죠? 뒤를 줄였어요. 그게 이 설계자의 의도예요. 스테이션 외곤을 만들면서도 나는 운동성을 최대한 살려보고 싶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런 물건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근데 실용적인 거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뭐 조그마한 가구 같은 거 나르려고 보면은 승용차, 세단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스테이션 외곤이 또 없어진 이유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막 얘기를 하면서 옆에 보니까, 짠! SUV가 있잖아, 이제. 예전에 이 시절에는 SUV라는 차 종이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SUV의 첫 신호탄은 1993년 기아 스포티지?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또 그 앞에는 코란도 패밀리가 있었어요. 거의, 근데 코란도 패밀리를 승용차처럼 편안한 어떤 고속 주행 성능을 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SUV들이 제법 주행 성능도 좋고 뒤에 적재 공간도 넓어졌기 때문에 스테이션 외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SUV들이 오히려 이 뒷부분 오버행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운동 성능이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의외로 트렁크 공간이 크지 않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차는 스테이션 외곤이니까 근데 보세요. 뒤도 스테이션 외곤 따위가 무엇을, 이 모양이 보이시나요? 원래 스테이션 외곤 하면은 제일 나는 딱 머릿속에 남는 차는 벤츠 E클래스 W124 외곤이거든요. 그건 정말 오로지 순수한 기능성만 살려서 유난히 뒤가 길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모양도 복잡하게 자기들이 이게 멋을 많이 내가지고 스포츠 외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자, 트렁크 공간은 평평해요. 평평한 거는 맞는데 의외로 바닥이 높네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볼까요? 안 되겠다. 이게 천장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낚시를 하려면은 이건 돼요. 자, 이 상태는 되네요. 이거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받칠 수 있어가지고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들어가서 눕거나 하기에는 천장이 너무 낮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파크에다가 전에 이제 우리 UPD가 나한테 안 쓰던 세탁기를 줘가지고 세탁기를 싣고 다니고 했는데, 이거는 세탁기도 못 싣겠네. 그러면은 이게 스테이션 외곤으로서의 의미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볼까요? 네, 이미 이때도 스페어 타이어는 안 주는 시절이었군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 차의 공차 중량 잠깐 말했죠. 1930kg. 와, 이게 말이 돼요? 1930kg?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스테이션 외곤이라서 무거운 거잖아요. 맞아요. 외곤이라서 무거운 거 맞는데 세단 대비 120kg밖에 안 무거워요. 그러니까 세단 대비 120kg가 무겁다는 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유리,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 뒷 유리는 사실은 규소, 돌이잖아요. 돌을 지금 이 뒤에다가 이 자동차의 제 후반부에다가 이거 지고 다니는 셈이니 이게 운동성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외곤 얘기하니까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다. 볼보가 ETCC 투어링카 레이스에 외곤을 출전시킨 적이 있었어요. 850 외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륜구동 그 외곤을 가지고 만들어서 투어링카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왜 그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댓글하고 생각했나? 참. 하여튼 뭐 자동차 역사에 이런저런 많은 실험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외곤에 대한 어떤 운동성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또 한계에서의 운동성도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디자인은, 외관 디자인은 저는 멋져요. 이게 왜냐하면 이 직선을 기조로 한 디자인인데 이게 아주 시원시원해요. 아, 근데 이 휠은 지금 이거는 지금 휠은 지금 이 차 휠이 아니에요. 지금 CT6에 이거보다 더 큰 나중에 나온 차의 휠을 지금 바꿔놓은 상태예요.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는 로터도 원래 이 타공이나 슬릿 타입이 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브레이크 캘리퍼는 그냥 투 피스톤. 자, 저 뒤쪽에 피스톤이 두 개가 달려가지고 슬라이드 핀 타입이에요. 브레이크 캘리퍼는 제가 지금 보니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거의 비슷한 용량이면은 차급에 비해서는 브레이크 용량이 꽤 큰 편인데, 뒤는 뭐 일반적인 원피스톤 슬라이드 타입이에요. 뭐 이 정도 승용차에는 이 정도 어울리네요. 근데 나는 다른 것보다도 와, 이게 뒤에 테일램프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가 한 줄로 쫙 돼 있어요. 이런 차가 또 있나? 이게 캐딜락이 고급차라는 거를 과시하려고 이 당시만 해도 크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는데, 이 크롬 장식이 여러분 단가가 비쌉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지금 이거를 보다가 최신 CT6만 봐도 그냥 단색이잖아요. 크롬 별로 없어요. 실내를 한번 볼까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무거운 게 맞긴 맞네. 문도 엄청 무거워요. 예, 실내는 뭐, 이 스티어링 휠은 되게 멋진데요? 조작 스위치들도 제법 딱 간결하게 돼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FMR이 되면서 얻은 거는 운동성이지만 잃은 것은 앞쪽이에요. 이 지금 얼마나 이쪽이 바짝 튀어나와 있는지, 현대 기아차에 익숙한 사람은 이 앞쪽의 답답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래도 뭐 오디오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계는 아주 아날로그 시계는 아주 멋지게 붙었어요. 역시 옛날 차답게 가죽의 질이, 가죽이 보시면은 싸구려 가죽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차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은, 물론 뭐 짧게 탄, 최근에 차를 사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예전부터 차를 타고 오던 사람들은 다른 거,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연비, 뭐 출력 다 좋아졌거든요. 근데 가죽만큼은 나빠졌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회사를 차리면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다시 가죽을 제대로 된 가죽 시트를 해주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차는 이 당시 캐딜락이 제일 큰 차였다 그랬는데 실내가 너무 좁은데요? 특히나 너무 답답해요. 헤드룸이. 아니 이거 다 내렸는데? 네, 여기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A필러가 굉장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운전석 헤드룸이 굉장히 답답해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아마 충돌 안전도 때문에, 뭐 이건 디자인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게 A필러가 많이 누워야지 앞쪽에서 오는 충격을 많이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충돌 안전도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엔진이 안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앞쪽이 굉장히 밀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럼 FMR 차들은 다 그렇죠. 이건 완벽한 FMR도 아닌데 이 정도잖아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뭐 V6 또는 뭐 직렬 6기통 세단에서는 할 수 없는 배치잖아요. 지금 이거는 3000cc 직분사잖아요, V6. 근데 직분사 엔진 치고 저회전이 제법 힘이 있어요. 이거 직분사 같지 않을 정도로 저회전 힘이 있어요. 이게 현대 V6 직분사들하고는 그 점이 좀 달라요. 근데 배기음이 약간 나네요. 순정이 아니에요. 배기 튜닝을 하셨죠? 예. 근데 벌써 브레이크요? 아니요, 뭐 이 정도로 밀린다고 할 수는 없고,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브레이크를 밀린다는 거는 페달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밟아도 안 쓰는 게 밀리는 거고, 지금은 차를 세우는데 페달 힘이 더 많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이거를 밀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 나 이제 알겠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 BMW 3시리즈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막 브레이크가 밀려요 막 이러시는데, 나는 아무리 타도 안 밀리더라고. 근데 그게 발 힘을 조금 줬는데 안 서서 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은 튜닝을 한단 말이에요. 막 브레이크 튜닝을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부스터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만 대면 잘 쓰게. 근데 그게 잘 듣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정말 밀린다는 거는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밟았는데 차가 안 서는 거. 그게 브레이크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엉터리를 만든 차는, 일상 주행에서 브레이크가 밀릴 정도로 만들어진 차는 사실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는 뭐 제 경험에는 그런 비슷한 차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차 있죠. 초창기 로얄 레코드나 뭐 맵시나 이런 차들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었어요, 사실 그 당시는. 근데 그때는 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BS라는 게 없는 시절이니까, 락이 너무 빨리 걸리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브레이크가 좀 지금보다 많이 안 들었다는 건 맞는데, 지금 근데 그런 말씀을, 이런 차를 타면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라고 하시면은, 그분들은 저기 70년대로 가시면 큰일 나겠네.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 잘 듣고, 난 그게 문제야. 오히려 브레이크는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차량들, 현대에 생산되고 있는 차량들 대비로 브레이크 페달이 굉장히 무뎌요. 페달 필링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더 큰 불만은 악셀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하고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지금.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면은 발을 거의 이만큼 들어 올려서 밟아야 돼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급발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페달을 두 개 동시에 밟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우디가 80년대에 그랬잖아요. 아우디가 우리하고 똑같이 급발진 주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운전자가 페달을 동시에 밟는 문제, 두 개가 페달이 자꾸 동시에 밟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페달을 벌리고 높이를 아예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은 점점 산으로 가고 있죠. CTS 이거 외관 타시기 전에 세단을 타보셨어요? 이 차에 세단을 타보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샀죠. 저는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잠깐 움직였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지? 이게 제가 아까 외관에서 말했지만은, 지금 이 뒤 도어하고 지금 천장이 뒤로 많이 나갔잖아요. C필러부터 해서.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사실 나름 멋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움직이니까 뒤가 일렁일렁 하는 느낌이 대단하네요. 등치 큰 친구 업고 가는 느낌. 그렇죠. 저거 있잖아요.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광주리 이고 손 안 잡고 가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승용차가 지금 현재의 세단이라는 형태로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뭐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여러모로 볼 때 뭐 수납성, 운동 성능, 모든 거를 다 타협해서 만족하는 결과물이 저거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운동성이 아무 문제가 없어 좋았다면 저런 거 다 사라지고 다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세단은, 모든 회사가 세단을 만들어도 모든 회사가 스테이션 외건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뒤쪽 바디 강성은 크게 나쁜 느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차가 얼마나 무거워졌겠어요. 이 중간에 구조물이 없이 바디 강성을 늘려다 보니까 바닥판도 강해야 되고 바닥에 보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차가 이렇게 무거워진 거예요. 이 엔진은 횡으로 놓인 캐딜락 SRX하고 필링이 똑같네요. 같은 엔진이니까. 이게 저속 토크는 나름 센데, 그리고 엔진이 굉장히 매끄러운 거는 맞는데, 가속을 하면 특유의 약간 소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소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이렇게 막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둔탁한 예전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가히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차 말고 그 SRX, 제가 지인이 SRX를 가지고 있어서 가끔 내가 타봤거든요. 그 주행거리가 엄청 많았어요. 한 30만 킬로 됐는데, 놀라운 거는 하체 내구성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 캐딜락들이,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독일 차들, BMW나 벤츠는 하체 내구성이 그만큼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캐딜락이 하체 부품의 내구성이 더 높았어요. GM이 저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유성기어식 자동 변속기를 제일 먼저 양산한 회사죠. 그래서 BMW 몇몇 모델에는 GM 변속기가 들어가요. 그만큼 GM은 자동 변속기에 강한 회사인데, 또 그렇게 말하기도 힘든 게, 이건 2세대지만 1세대
들어갔던 5단 변속기가 있거든요. 그게 또 고장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개량해서 5단이 금방 사라지고 6단이 나왔거든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체를 봤는데 진짜 네. 변속기가 네. 와 진짜 무식하게 생겼어요. 네, 완전 그냥 박스 그냥. 그렇죠. 그냥 밋밋하게 만들어졌죠. 네. 이게 보면 서스펜션이 원래 이제 우리 미국 차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렁출렁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캐딜락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에스컬레이드도 그렇고 우리 캐딜락 브랜드의 모든 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서스펜션 분명히 지금 댐퍼 세팅이 굉장히 딱딱한 건 맞아요. 근데 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딱딱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냥 조금만 큰 바운드를 맞으면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내가 그 느낌 때문에 아니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지?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베이스가 휠베이스는 뭐 세단하고 다르지 않죠. 예. 예. 결국은 저 끝 선단부의 무게. 예. 그게 지금 차에 휠베이스가 세단이랑 같은데도 그렇죠. 저 뒤에 시소 생각하면 돼요. 시소. 그게 시소를 타잖아요. 시소 끝에 사람이 앉아야지 힘이 더 많이 작용하잖아요. 지금 딱 그거예요. 그 뒤에 뭔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듯한. 움켜쥐는 게 아니라 울렁울렁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 세단은 차분하거든. 세단보다는 뒤가 완전히 잘라진 트렁크가 없는 해치백은 더 차분하죠 사실. 어휴, 지금 살짝 차선 바꾸는데도 와 이게 저는 사실 예상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기아 프라이드 1세대로 다 경험해 봤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별로 놀랍진 않은데, 야, 이게 차선 바꿀 때 대단하네요. 네, 물론 뭐 못 느끼시는 분은 못 느껴요. 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느낀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걸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거 이래도 되나?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 차가 적산이 얼마나 된 거죠? 키로수요? 예. 전체 주행거리. 지금 10만. 10만요. 그러니까 10만 킬로 탄 거 치고는 지금 변속기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차를 뒤를 날리려고. 이거는 관성으로 달리기 아주 좋아요. 그냥 무게로? 예, 무게로. 이거는 내가 지금 그 구형 1세대 프라이드가 우리가 대관령 옛날 꼬불꼬불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터무니없이 뒤가 날아가요. 진짜 관성. 예, 그냥 이거는 뭘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코너를 그냥 조금, 아주 많이 세게 둘 필요 없어요. 조금 세게 코너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왜 이러냐? 이 정도예요. 그냥 드리프트가 아니라 그냥 그거 관성 드리프트죠. 관성 드리프트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드리프트를 내는 방식이 하나인데, 예, 뭐 나쁘지 않죠. 그것도 뭐 나름대로 드리프트가 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관성 뒤에 무게로 놨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냥 차 가는 대로 가야 되는. 아니, 차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폐차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니까. 이거를 만약에 정말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간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거의 다 그 길이 폐차장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외건이 될 때는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뒤쪽 서스펜션 설계를 바꿔서 이 플로어 패널을 낮춰요. 그래서 정말로 적재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차는 그런 노력을 안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설계하면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기존의 서스펜션을 썼기 때문에 바닥이 높았죠. 운동성을 추구하려고 엔진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 저건 어쩔 거야. 그 뭘 했어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라도 넓히시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건데. 오히려 더 앞에다 했으면 더 밸런스가 잘 맞잖아. 그렇죠. 지금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앞으로 보냈으면은 나을 수도 있어요. FMR 특유의 불안함에 머리에 무거운 거를 인 불안함을 더했어. 또 의외로 급차선 변경은 또 견딜만 해요. 오히려 고속에서 완만하게 움직일 때가 좀 문제가 되네요. 근데 어쨌거나 무게중심이 높거든 이게. 이제 스티어링 휠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이 유압식 특유의 필링이 있거든요. 그건 뭐 합격, 뭐 아주 훌륭해요. 근데 이 센터페이스에 지금 모니터가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보스 옵션이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보스 옵션이 들어갔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이 캐딜락 차들 오디오를 이것저것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에스컬레이드, 이 당시 에스컬레이드 음질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SRX도 음질이 좋았어요. 얘는 왜 이러지? 이거 왜 오디오에 신경을 안 썼을까? 뭔가 음을 맞춘 거 아닐까요? 혹시 뭐 이렇게 고음 저음 조정된 거 맞추신 적 있어요? 베이스를 항상 어리set하면 그거를 뭐 최대까지는 아니고 조금. 아, 베이스를 높여요? 저하고 반대네요. 저는 고음을 좀 높이는데 답답해서. 고음이 해상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지금 엔진 밟을 때 네. 약간 아까 그 특유의 소리? 네. 이게 지금 조금 네. 뭐 다른 엔진, 예. 다른 회사 대비 예. 조금 매끄럽지 않은 건가요? 이 소리가? 아, 그러니까 저 회전은 매끄럽다가 가속할 때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거칠다기보다는 크게 거친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썩 좋은 느낌의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류의 소리는 독일 차들이 또 조금 앞서죠. 근데 이거 얘도 독일, 원조는 독일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DOCC자거든요. 지금 DOCC에 직분사해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열세예요. 그런 거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엔진 만드는데 어떤 소리가 날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보는데 결과물이 어떨지를 모르는데 그걸 또 꾸준히 만들다 보면 그걸 가지고 또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소리가 뭐랄까 그 엔진, 그러니까 배기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진 자체 음이 뭔가 그 뭐 꽉 뭉쳐진 음도 아니고 그냥 풀어지는 소리 같은 거. 근데 그 현대차랑은 다른 또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진동도 제법 커져요. 그런 점에서 전형적인 독일 차네. 또 미국 차가 이러면 되겠어요? 매끄러워야지. 그렇잖아요. 원래 미국 차 그러면은 OHV여야 되는데 이건 지금 DOCC잖아요. 미국을 상징하는 이 캐딜락이 독일에서 개발된 엔진을 달고 있으니 이게 말이 캐딜락이지 다 오펠에서 개발된 엔진들이거든요. 근데 무거우니까 좋은 점은 있네요. 내리막 밀려갈 때는 항속이 뭐 술술 돼요. 항속이. 처음에 그냥 계속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 가면은 과속도 하겠어.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술술 붙잖아요. 한번 속도가 붙으면은 잘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잘 느낌이 없어요. 진짜로 놀라운 거는 바디 강성. 앞쪽 바디도 그렇고 뒤쪽 바디도 그렇고 이 차가 데뷔한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나온 차들은 바디 강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그 2000년 이전 차하고 이후 차는 확실히 차이 나요. 근데 이 차 이제 처분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이거 처분하시고 뭘로 바꾸시려고요? 원래 이 차 구매할 때 딱 두 대를 봤는데 이 차를 보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쿠페를 제네시스 쿠페 봤는데 이게 너무 멋있어서 외모에 반해버렸군요. 예. 기능을 안 보고 그만.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외모를 보는 관점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냥 딱 생긴 것만으로만 외모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로 인한 어떤 운동 성능이나 내부적인 성능에 미칠 영향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 두 사람은 똑같은 모양을 놓고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외관에 한번 뒤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안 살 것 같아. 제네시스 쿠페가 맞지 뭐. 외관에 로망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그쵸. 누구나 있죠. 원래 있었고. 자, 그 로망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그죠. 이런 거예요. 좀 와요. 누나 남자면 왜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잖아. 근데 그 성과를 안 당해봐서 그래. 외관에 가솔린에 후륜에 뭐 합격이라 생각했죠. 그렇죠. 네. 무조건 외모만 본 건 아니고. 근데 지금도 뭐 외곤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아마 외곤 중에는 그나마 운동 성능이 이렇게 좋은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곤 치고는 짧고 외곤 치고는 뒤에 트렁크도 많이 기울여 놨잖아요. 뒷좌석 크기는 어때요? 소나타랑 비교하면 좀 좁은 것 같은데 그래도 뒤에 앉기에는 뭐 불편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내가 좁은데 일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자 이런 게 너무 커요. 지금 이 차가 이 양반들이 우리는
공간을 살려고 의자 같은 거를 좀 타이트하게 만드는데 이거 너무 크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난 이 머리가 답답해요. 이거 처음에 탔을 때 되게 외부가 이제 좀 크게 있으니까 예. 크게 있으니까 이제 넓을 줄 알았는데 타고 나서 놀란 게 아니 이렇게 네. 버튼도 이렇게 작고 의자도 작고 이거 외국 사람이 타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아, 너 외국 사람, 미국 사람. 이게 왜냐하면 뭐 미국 이외에 누가 이걸 사겠어요? 버튼도 조금 해서. 그렇죠. 왜 이렇게 소심하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글씨들이. 이렇게 한참을 봐야 돼. 그러니까요. 한 번, 두 번. 사고를 유발하는군요. 봐야지. 사고를 유발할. 그러니까 지금 원래 F1 엔진이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 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이게 안으로 무게가 모인 차들이 깔끔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까 어땠어요? 더티했어요. 깔끔하게 반대 완전히 이거는 솔직히 말을 할게요. FF만도 못해. 왜냐하면 FF는 그나마 앞에만 보고 뒤는 극도로 가볍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뒤 선단이 무거워가지고 그 외관에 적합한 포맷은 FF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더 크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 FF 치고 큰 외관은 없어요. FR 외관들이 큰 외관들이 있죠. 벤츠 같은 경우. 일본 차도 외관이 좀 일본 외관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또 저희 집에 포니원 외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저희 집에 토요타 코롤라 외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륜구동이잖아. 지금 생각해보면요. 옛날 차들은. 그 수바루 레가시인가? 그렇죠. 걔도 외관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랑 비슷하다. 그거는 외관인데 소심한 외관. 일상주행 승차감은 WC 번에 뭐 FR 구조를 해가지고 무게 분배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좋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은 나쁘지 않아요. 무게감이 나쁜 거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1세대 프라이드 외관에서 느꼈던 그 개똥 같은 변동성을 오늘 또 느낄 수 있는 건지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ESP는 어떻게 꺼요? 꺼질까? 한번 잠깐만요. 계기판에 스테빌리 트랙 오프라고 나와요. 네. 타고가 낮은. 네. 차고가요? 이 캐딜락들이 차고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앞범퍼 계속 닿잖아요. 예. 출력은 대단하네요. 이 배기량이 무시 못해요. 내가 우리 요즘 리뷰에 산길 거의 안 가는데 이걸로 가잖아요. 지금. 관짝차로. 예. 관짝차? 왜 관짝이라고 불러요? 약간 그 장기차 닮았어. 그 상조차. 그렇죠. 장기차 닮아. 그 맞네. 왜 그 미국 얘기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뭐 미국인은 태어나서 캐딜락을 뭐 3번 탄다. 뭐 그런데 하여튼 그 중에 한 번이 죽어서 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캐딜락 대표차. 검은색이었으면 진짜 보람상조고. 예. 그나마 이게 좀 화이트 색이어서.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검은색도 매물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거 어떻게 파시려고? 오히려 더 잘 팔리나? 상조에서? 예, 상조에서 사가서 잘 팔리는 건가? 미션은 굳이 스포츠 안 놔도 변속이 되게 빠릿빠릿해요. 영악하시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차에 먹기 딱 좋은 날이다. 4000rpm을 넘어가니까 제법 시원하게 나가요. V6의 특유의 네.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그쵸. 애매한 그 느낌이 있어요. 타이어가 되게 좋은데? 근데 변속 로직이 스포츠를 놨는데 BMW는 왜 딱 물고 있잖아요. 그 단을. 근데 자꾸 풀어져. 이거 봐. 지금 이럴 때. 그래도 힘이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뒤가 이제 살짝 뒤가 말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구형 프라이드보다는 훨씬 좋아. 예. 구형 프라이드는 여러분 안 타보셔서 그래요. 외관이 된 다음에는 세상 나쁜 물건이에요. 근데 이럴 때 장점인데 언더가 안 나. 차가 싹 말리니까 안으로 언더가 안 났어요. 근데 문제는 더 정교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나 이거 이제 좀 알 것 같아. 볼보가 왜 투어링에다가 외관을 투입했는지.
언더가 줄었어요. 예, 뒤가 이렇게 휙 원심력으로 뒤를 휙 돌려주니까 언더스테가 줄어가지고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좀 작은 차들은 언더가 막 이게 작은 F1들은 언더가 그러면 언더가 나죠. 예. 근데 이거 FMR에 뒤에 지금 무게로 인해서 코너 돌 때 보면은 뒤가 돌린다. 예, 뒤가 돌아가네. 관성으로 이렇게 원심력으로 뒤가 자꾸 빠지려 그러니까 언더가 약해졌어요. 5번은 오버가 날려 그러는 거죠. 거기서 더 하면 오버가 나는 겁니다. 예. 오버하면 어디 간다고요? 배차장 가야 돼요. 집에 못 가요. 오버하면은. 언더스티어가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언더스티어가 심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언더스티어가 생각만큼 심하지 않아요. 나게 그냥 염화칼슘이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더스티어가 줄어서 좋긴 한데 이제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이제 오버가 확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맞아요. 뒤가 나름대로 이렇게 선장을 꺾어놨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심하게 말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 내 입장인데 그것도 내 입장에만 얘기하면 또 이게 운전사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단서를 달면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외건임에도 뭐 무지막지한 뒷부분에 막 뒤가 빠지는 거동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지금 타이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니르부르크행에서 일반인들 주행하는 영상 보면은 거기에도 외건들 많이 달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오버스티어가 났는데 그걸 잡다가 리버스로 주로 그러니까 외건이라서 그런 거죠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건이니까 뒤가 무겁다 보니까 뒤가 더 많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코너에서 그게 어떤 때서 벌어지냐면은 긴 코너에서 고속 긴 코너에서 핸들을 이렇게 딱 감아주고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싹 행지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저 무거운 뒤가 원심력에 작용하면서 쑥 빠진다고요. 근데 얼른 딱 흔들어가지고 카운터를 딱 줘야 되는데 안 해. 사람들이 그냥 하다가 이제 그 옆에서 제가 가끔 이제 저도 그런 걸 운전 강습하거나 하다 보면 옆에서 그 상황을 겪거든요. 옆에서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순간이.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제가 그쪽에서 팔이 위로 쫙 뻗어가지고 제가 조정을 해. 무서우니까 내가. 그런데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 차의 요잉 양이 커지지 않도록 좀 섬세하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단점이라고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어쨌거나 뒤가 이렇게 원심력을 작용해서 뒤가 자꾸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해요. 이거 잘 세팅하면 탈만하겠어. 재밌는데요? 오히려 난 언더스티어가 싫거든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태생이 FR이잖아요. 약간 RR화가 됐어. 그렇잖아요. 우리 엔진이 있어요. RR은 911처럼 저 뒤에 무거운 엔진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지금 여기서. 911은 앞에 너무 가벼운 문제가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911 앞에 너무 가벼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대신 전체적으로 무겁다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오르막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출력으로도 속도가 잘 안 붙고 느리고 그 다음에 앞에 접지력이 살아있잖아요. 앞이 가벼운 911은 앞에 접지력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지금 염화칼슘이 이렇게 많이 깔리는데도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콜벳이었어 봐. 얼마나 무서웠겠어. 911도 의외로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911은 언더스티어가 조금 무섭긴 하지. 왜냐면 앞이 안 붙으니까. 근데 이거는 다 붙어요. 무게 분배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FR 치고는 지금 뒤가 너무 무거워하는 거라서 아마 뒤에 하중이 더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이 아니라 뭐 거의 뭐 48대 52 정도 될 거기 때문에 뒤에 좀 접지력이 더 생겨서 나쁘지 않은데요? 이것도 사륜이 사륜구동도 있죠? 3.6에 있죠? 아마 미국에는 미국에는 이게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600cc 엔진이 올라간 차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륜구동도 있고. 맞아요. 국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는 왜냐하면 3000cc도 큰 배기량이잖아요. 세단에도 사륜이 있나? 6.2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2면은 콜벳 엔진이 들어간 거죠? V. 예. CTS V라 불렀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단이면 세단이지. 세단에다가 뭐 스포츠카 엔진 얻는다고 스포츠카 되나요? 그거 안 돼요. 그냥 스포츠카는 출력이 약해서 스포츠카고, 예, 세단은 힘이 아무리 세도 그냥 세단이에요. 그냥 힘 세고 더 무거운 엔진이 달린 세단이 될 뿐이지. 그러면 또 이런 코너링이 안 되죠. 출생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기본적인 골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캐딜락이 오펠에서 파생된 거는 출생의 비밀인가? 근데 그러고 보면은 캐딜락 입장에서는 출생의 비밀을 별로 알리고 싶지 않겠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만든 거로 해야지. 이게 오펠에서 온 거다. 예, 그거는 별로 출생의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군요. 배기음은 지금 이게 조용한 상태인가요? 지금 조용한 상태. 지금 딱 좋은데요? 좀 시끄럽게 할 수 있나요? 해주세요. 아, 이거군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6기통 특유의 배기음이 있긴 있는데, 예. 이제 뒤로 하면은 네. 별로 이제 스포츠로 했을 때 그렇죠. 스포츠를 해야 더 배기음이 박진감 나는 것 같은데, 예, 전 지금 이것도 천박해요. 다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예. 저는 아주 우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천박함이 싫어요. 이렇게 천박하게 다녔는데 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예, 마오라 지금 이제 뭔 얘기 하려는지 알아요. 저도 천박하게 다녔는데 예. 요즘은 아예 그냥 이거야.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배기 튜닝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시끄러운 상태를 와 정말 너무 좋아진 것 같아. 근데 거의 다 일주일 이내에 다시 돌아와요. 너무 시끄럽다고. 지금 딱 좋잖아요 지금.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면은 뭐 순정 대비 얼마나 더 시끄럽다고 이것 때문에 마우라 튜닝을 했을까라는 문제는 있긴 한데. 6기통이 너무 설레서 아, 맞아요. 그 처음에 그렇게 맞아요.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6기통이라야지 이 배기음이 나거든. 맞아요. 결국은 폭발을 얼마나 잘게 쪼개서 쓰냐는 문제인데, 아, 그렇네요. 이거 타다가 이제 제네시스 쿠페 타시면은, 아, 너무 운동성이 좋은 차로 가는 건데. 물론 엔진이 좀 앞에 있다는 단점만 있는 거죠. 그래도 뭐 머리에 광주리고 다니는 것만 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렇더라도 진짜 산길은 내가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딜락 개발하는 사람들이 해봤어요. 이거는 실제로 주행을 해보고 뭐 이 정도면은 괜찮네 하고 내놨네요. 뚱뚱하지만 네, 그렇게 위험하거나 터무니없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를 확인하고 내놓은 거예요. 아까 가변배기를 열었을 때는 요 붐이? 뒷좌석 등이 막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뒤니까 특히 더 크겠죠? 네. 근데 외관이 그러고 보니까 짐칸이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단점이죠. 이제 그렇네요. 뭐 음식물 하면 냄새 날 거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거기는 짐이 앞으로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외건에 로망이 있었던 게 BMW 3 시리즈 예. 3 투어링 예. 그거를 너무 아, BMW는 그거를 투어링이라고 부르죠. 그 차를 너무 아, 그 여행단이라고. 아, 그러고 보니 국산에 i40 외건도 있었네요. 그죠? 그것도 봤었죠. 맞아요. i40 외건 저도 그거 타고 포항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강릉에서. 근데 그때 광고 문구가 뭐 유러피안 감성 뭐 이랬는데, 난 그때 그걸 타고 가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어디서 내가 유러피안 감성을 느껴야 되는 거지? 또 외곤이라는 거 하나만 유럽 같고 그 이외에는 이게 어디서 유러피안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래도 근데 거지. 수출 지향으로 나왔다, 국산차랑 다르다, 뭐 어떻다 예. 얘기는 많이.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하는 말 잘 거지 안 듣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어디서 유러피안 내가 감성을 느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고 보면 또 있다, 외건. 기아 크레도스 가지고 만든 거, 파크타운. 아, 파크타운. 그거 제법. 누비라 외건. 아반떼 투어링이 있었죠. 아! 투어링. 아반떼 투어링. 그 누비라 외건은 스펙원이라 불렀대. 누비라 스펙원. 외건이 제법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SUV의 출현과 동시에 그냥 아예 사라져버렸네요. 의미가 없네요. 그죠? 우리나라에선 예,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어떤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또 SUV의 주행성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니까.
투어링은 어차피 FF 베이스를 해가지고 뒤가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늘어난 거라서 이렇게까지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뒤쪽 무게감은 더 있어요. 그런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아요. 인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반떼 투어링은 저는 그때도 되게 조금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포맷하고 그게 있는 차가 세단이 아니야. 픽업이야. 픽업 트럭. 픽업 트럭은 생각해보면 포니 같은 경우에 포니2였는데 포니2 픽업은 승객실도 없고 진칸이 됐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뒤쪽 하중이 너무 없죠. 예, 너무 특히나 뒤쪽 위쪽 하중이 아예 없는 차기 때문에 스테이션 웨건의 운동성의 극단은 픽업 트럭이에요. 제가 볼 때 승용차 베이스 그러고 보면 승용차 베이스 픽업 트럭도 다 없어졌잖아요. 승용차 베이스 픽업 트럭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죠? 포니2의 픽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그전에는 기아의 브리사 픽업도 있었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스즈 제미니를 우리가 들여온 세한 제미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미니의 후속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순수한 우리말로 이름을 지었던 차. 맵시. 그러니까 원래는 맵시였어요. 맵시가 있었고, 그 다음 맵시 나가 나오는데, 그 맵시에 픽업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아, 오늘 뭐 옛날 차 다 소환시킨다. 왜 없어졌지? 예? 수요가 없으니까 없어지겠죠. 근데 미국에는 그런 픽업 트럭이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은 승용 베이스 픽업이 아니라 거기는 스몰 사이즈 트럭이죠. 예, 그 다르죠 조금. 미국도 승용 사이즈 픽업이 있었어요. 크라이슬러에 합병된 회사 중에 AMC, 아메리칸 모터 컴퍼니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크라이슬러에 합병됐거든요. 그때 차 이름이 이글인가? 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차 이름이 이글인가 하는 승용 베이스 픽업이 미국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결국은 이제 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나타났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차가 얼마였죠? 혹시 아세요? 5천만 원 했을걸요? 예? 5천만 원 했을걸요? 그거밖에 안 했다고요? 6천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6천은 안 했을.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싸서 지금 미국 차가 뭐 출렁거리고 직선만 달리는 차다라는 그건 정말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캐딜락은 완전히 부활한 거예요. 이제 자꾸 차종도 늘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라인업이 예, 점점 더 큰 차도 만들고 뭐. 서비스가 안 좋아. 예, 국내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 국내 사람들이 사고 싶어. 그렇죠. 국내에서 서비스도 그렇지만은 이게 보면 캐딜락이 정비를 외주를 준 데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 AS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조그만 데다가 외주를 둬가지고 약간 중구난방 느낌이 있어.